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화면에 떠 있는 거 봤어요? 완강.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수능 특강을 완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 갖고 왔어요. 자, 꽃이야. 축하해. 얘들아, 너무 고생했어요, 그동안. 꽃이 아예 어깨에 달고 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심화 연계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어휘어법 부분입니다. 어휘어법. 어휘어법이야말로 정말 연계되면 대박인 거죠. 그죠? 사실 문학, 비문학, 쓰기 이런 것들보다 어휘어법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왜요? 범위는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 조금 나오고, 많은 범위 다 외울 수도 없고, 문법 교과서 달달달 외우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한 번이라도 봤던 그런 문법사항이 나와준다면 이게 웬 땡큐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쵸?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휘어법이 연계되면 정말 이건 대박이에요. 여러분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어휘어법이 작년도에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서 교재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었었는지 연계 유형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었냐면 역시 쓰기와 마찬가지예요. 문항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 문제의 형식, 자,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똑같은 단어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휘 문제에서. 또 뭐 예를 들어 우리 수능 특강에서 뭐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똑같이 부르다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부르다가 나온 맥락, 그 문제가 만들어진 그 모양,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항 아이디어가 활용된 예가 작년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주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휘어법 부분에 보기가 주어지잖아요. 이 보기에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문법 사항들, 문법 원리들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과 원리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우리 수능 특강에서 뭔가 그 피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또는 부정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뭐 높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이게 그대로 활용이 돼서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던, 보기에 나와 있었던 개념이나 원리들은 완벽하게 알고 가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어떤 부분보다도 연계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완강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어쨌든 사례는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 똑같은 원리, 똑같은 개념이 나오지만 그거에 들어가는 사례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뽑아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 혹은 또 아이디어가 좀 특이한 그런 문항들 이런 것들을 뽑아서 거기 들어가는 사례들은 선생님이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폭넓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문항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그 경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거는요, 어법 문제보다 어휘 문제에서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휘 문제는 사실 뭐냐 하면은 다이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거 아니면은 동음 이의어 구별하는 거. 이걸로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서 선생님이 개념 급탑제 때도 어휘 부분에서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를 구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문제를 내는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또 자존심 경쟁도 할걸요? 출제하면서. 와, 참신하지? 똑같이 다이어, 똑같이 동음 이의어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런 틀로 내는 거, 이런 아이디어로 내는 거 굉장히 참신하고 새롭다.
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는요, 그 형식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EBS 교재와 이 모의고사 문제 혹은 수능 문제를 연계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의 형식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어휘에서는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풀었던 그런 교재 문제들 중에 좀 이렇게 형태가 특별한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우리 수능특강 110쪽에 나와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접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접사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기보다는 단어가 형성되는 원리, 그래서 품사가 바뀌냐 마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였죠. 일단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접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접사는 그 기능에 따라 문장의 구조나 단어의 품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질 의미의 제한적인 의미만을 덧붙이는 한정 접사와 문장이 길어. 자, 길면 우리 끊어줘야죠. 자, 일단 접사는 그 기능에 따라 뭐예요? 나뉘겠죠? 그쵸? 기능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뭐와 뭘로? 한정 접사와 자, 그리고 지배 접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한정 접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문장의 구조, 단어의 품사, 자, 즉 문장의 구조나 단어의 품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접사가 붙어도 품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자, 접사가 붙어도, 자, 명사의 접사가 붙어도 여전히 명사가 되는 거. 자, 동사의 접사가 붙어도 여전히 동사가 되는 거. 자, 이것이 뭐다? 한정 접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품사만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의미만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한정 접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즉 이 접사가 붙음으로써 예전과 똑같은 문장 구조로는 쓸 수 없게 되는 것. 즉 문장 구조가 바뀌어야만 하거나 아니면은 단어의 품사 혹은 그 자질을 바꾸기도 하는 품사가 바뀐다는 거죠. 접사가 붙음으로써 동사가 명사가 되기도 한다. 아니면 명사가 부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자 품사를 바꾸는 것 혹은 그 품사의 어떤 성질을 바꾸는 자 그런 건 뭐라고 한다? 지배 접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에 다섯 가지 예시가 있고 그 5가지의 예시를 분석한 게 선택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얘는 한정 접사구나.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얘는 지배 접사구나.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 유형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자, 뭐가 바뀌겠어요? 이 내용은 그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례는 바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팍팍 주는 거니까 열심히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연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와 달라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여기 맨 위에 접사, 그 다음에 어근, 그 다음에 파생어. 자, 파생어라는 거는 뭐죠? 하나의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죠. 여기서 잠깐 퀴즈.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라고 했죠. 안 까먹은 거 아니죠, 그죠? 자, 접사와 어근이 만나서 파생어가 됩니다. 그때 품사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뭐다? 지배 접사인 거죠. 없으면 다 한정 접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없으면 한정 접사인 것도 있겠지만 품사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똑같이 명사에서 명사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건 지배 접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치라는 접사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어근 밀다에서 자, 이 밀다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뭘 이렇게 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죠. 자, 이 어근 밀다에다가 치라는 접사가 붙게 되면 뭐가 되나요? 밀치다가 돼요. 그러면 밀다나 밀치다나 둘 다 뭐예요? 동사죠, 그쵸? 자, 동사에서 동사로 됐어요.
그리고 얘는 이 치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뭔가 좀 더 세게 미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치는요, 강세를 주는 접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솟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치가 앞에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치솟다. 이런 식으로. 자, 뭐 부딪다 같은 경우에도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치는요, 뭔가 좀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를 덧붙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자, 밀다가 밀치다가 됐다 라고 할 때 품사의 변화가 없죠. 동사에서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얘를 미는 거랑 내가 얘를 밀치는 거랑 문장 구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는 뭐라고 보는 거다? 바로 얘는 한정접사죠. 그쵸? 지배접사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한정접사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라는 어근이 있어요. 자, 그는 뭐죠? 얘는 이 그죠? 대명사죠. 그쵸? 자, 대명사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그에다가 자, 이 그는요, 이 그저의 대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뭐 아니면 나, 너 이런 인칭 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하면 한 사람이지만 들이라는 걸 붙이게 되면 어때요? 이 들은 복수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그들이 됐어. 그러면 이 그들은 뭔가요? 그들 역시 뭐예요? 복수를 3인칭 복수를 지칭하는 역시 대명사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대명사에서 대명사로 됐으니까 품사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자, 품사 변화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서 뭔가 문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말에서는 안 미치죠.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단수 쓸 때랑 복수 쓸 때 뭐 동사가 뭐 다르게 변하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요, 단수나 복수나 바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복수라는 의미만 더해준다. 얘도 역시 한정접사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얘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 젊다라는 말. 자, 젊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 성질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음 혹은 음이라는 접사가 붙게 됐죠. 그래서 얘가 뭐가 만들어지죠? 젊음이 된다는 거죠. 젊음은 뭐예요? 젊음은 명사야.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가 된 거니까 얘는 당연히 품사의 변화가 있으니까 지배접사가 되는 거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얘는 지배접사다. 자, 그래서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음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즉 명사 파생 전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형용사에만 붙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죽다. 얘는 동사죠. 자, 죽다라는 동사에도 역시 음이 붙어서 얘를 죽음이라는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지배접사다. 그죠? 그래서 이 음이라는 거는 명사 파생 전미사로서 형용사와 동사에 모두 붙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똑같이 이가 있어요. 자, 이 이가 있는데, 자, 얘를 보시면은요. 자, 넓다라는 것은 형용사죠. 자, 넓은 어떤 상태,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에 이가 붙게 되니까 어때요? 넓이라는 새로운 명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로 되니까 얘도 품사의 변화를 겪게 되어서 지배접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역시 이 이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전미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이도 명사 파생 전미사일까요? 아니에요. 자, 멀다 형용사죠? 여기에다가 이를 붙여서 멀리가 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멀리 보다. 자, 멀리 뛰다. 멀리 가다. 자, 보다, 뛰다, 가다. 이런 동사들을 꾸며주는 뭐다? 부사라는 거지. 자, 그러면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줬으니까 품사의 변화가 있었고 얘도 역시 지배접사이다. 지배접사인데 이 이는 명사 파생이지만 얘는 뭐예요? 얘를 부사로 만들어줬으니까 얘는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뭘까요, 그러면? 자, 더욱이라는 말. 더욱. 이 더욱 자체가 부사죠? 더욱 배가 고파. 더욱 슬퍼. 자, 그래서 얘는 부사인데, 자, 여기에다가 더욱에다가 이를 붙였어요. 자, 이 이가 붙었어요. 더욱이.
역시 부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부사에서 그냥 부사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여기에 이 품사에 영향을 하나도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는 무슨 역할을 했다? 한정접사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 자, 마르다. 자, 마르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동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동작도 있겠지만 동사에는 동작뿐만 아니라 변화도 있어요. 뭔가가 마른다라는 거는 변화죠. 자, 그래서 이 마르다는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접두사 매를 붙였더니 메마르다가 됐어요. 자, 감정이 메마르다. 너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니? 라고 했을 때 이 메마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동사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시 지배접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좁다. 좁다는 어떤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런데 좁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간격을 좁히는 건. 내가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좁히다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 희는 뭐예요?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뭐다? 지배접사이다. 됐죠? 자, 그리고 공부. 자, 공부는 뭐죠? 명사죠. 여기에다가 하다라는, 그 하라는 접사가 붙게 되면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자, 그래서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지배접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자, 첫. 첫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써요? 첫 만남, 첫 키스. 부끄럽니? 뭘 부끄러워 그래. 자, 첫이라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자,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였죠? 관형사죠. 자, 이 관형사에다가 째라는 접사를 붙이니까 첫째가 돼버려서 자, 첫째, 우리가 수량이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한다?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째는 뭐냐? 관형사를 수사로 바꾸어주는 지배접사라는 거죠. 지금 보면 얘네들은 다 뭐야? 품사의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지배접사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 명사인데 우리 수강생 중에 진실 있죠? 정진실이. 자, 이 명사인데 이 명사에 로가 붙으니까 진실로라는 부사가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뭐다? 지배접사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잡다, 동사야. 잡히다, 이것도 동사야. 아, 그러면 여기서 동사를 동사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희는 뭐다? 한정접사구나. 왜? 품사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비록 품사의 변화는 없으나 이 잡히다, 희는요, 뭐의 변화를 가져와요? 문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이 잡다라는 말을 쓸 때는 자, 우리가 이런 예문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고양이가 쥐를 잡다. 자, 이 잡다라는 말에 접사 희가 붙어서 잡히다가 됐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잡다도 동사고 잡히다도 동사다. 그래서 얘를 한정접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한정접사는 어때요? 문장의 구조에도, 품사뿐만 아니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나요? 고양이가 쥐를 잡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잡다를 잡히다로 바꾸려면 구조도 바꿔야 돼요. 얘네 위치를 바꿔야죠. 그래서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문장인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이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에 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어는 부사어의 자리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서술어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필요한 문장 성분 자체도 달라지고 여기에 써있던 주어와 목적어 관계도 달라지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얘는요. 이 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품사는 바꾸지 못했지만 문장의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얘는 지배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유형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다른 것들로, 다른 이런 어휘들로 대체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당연히 문제의 형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개념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115번에 나와 있는, 115쪽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예요. 자, 다이어 문제죠. 다이어와 동음이의어 문제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 문제, 동음이의어 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똑같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살짝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만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히려요, 그 문학이나 비문학처럼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들은요, 그냥 읽고 푸니까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어휘어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즉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고 나한테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낯설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형식이 되게 낯선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115쪽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자, 보기 1을 참조해서 보기 2에 A에서 F를 분류하려고 할 때 표제어는 몇 개가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일단 이 문두 자체가 되게 또띠또띠하죠. 그죠? 자, 보기 1을 참조해서, 보기 1이 뭐예요? 이거예요. 뭔가 좀 이론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기 2에 A에서 F, 얘네들은 뭐죠? 사례들이죠. 자, 이거에 근거해서 사례들을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표제어라는 것이 몇 개가 필요하냐? 우리는 표제어가 뭔지 모르죠. 자, 모르면 당연히 알려줍니다. 여기 나와 있죠. 표제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일단 보기 1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을 다이어라 한다. 자, 다이어의 개념. 허구 헛날 나오는 개념이었어요. 하나의 단어가 다의,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개념 엄청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자, 다이어라고 했을 때 뿌리는 하나이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오게 돼서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뿌리에 해당하는 의미가 중심 의미인 거죠. 손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예로 들었었잖아. 자, 손이라는 단어에서 손의 중심 의미는 얘죠, 얘. 이거죠. 선생님이 흔들고 있는 얘. 그런데, 자, 이게 항상 이런 신체 부위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회사와 함께 손을 잡았다. 라든가, 회사랑 어떻게 손을 잡아요? 자, 회사 빌딩, 건물에서 갑자기 손이 튀어나오고, 우리가 손을 잡자 이러나요? 건물이랑 손 잡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자, 손을 잡았다. 아니면 손을 끊었다. 아니면 손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 일손이 남는다. 자, 이럴 때 손들은 다 뭐예요? 주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의미를 기본 의미라고도 하고요. 주변 의미를 확장된 의미다 라고도 합니다. 그죠? 용어가 어떤 걸로 바뀌어 나오든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들은 의미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제어로 수록한다는 거죠. 아, 다이어는 뭐다? 표제어를 하나로 쓴다. 즉, 사전에 실을 때, 자, 사전에 실을 때 하나의 단어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라고 써놓고 손의 의미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써가는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편,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한편, 발음은 같지만 이게 뭐예요? 동음이죠. 그죠? 발음이 같다.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겠지. 당연히 뒤에 나오는 말은 이의죠. 의미가 다르다. 자, 그래서 자, 발음은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뭐라고 한다? 동음 이의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전에는 제각기 다른 표제어로 수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손에는 이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손님도 있죠. 그쵸? 자, 손님, 그러면은 그 손하고 이 손은 완전 다르잖아요. 뿌리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면 사전에는 어떻게 실리냐? 손 1, 그 다음에 손 2,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따로 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죠? 표제어가 몇 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뭘로 구분해야겠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걔네들은 다이어로 처리를 해주고 아예 뿌리가 다른 것들끼리 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몇 개의 뿌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표제어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뭐가 나와 있냐면은 타다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커피에 설탕을 타다, 버스를 타다, 장작이 타다, 상여금을 타다. 어때요? 다 다른 의미들이죠. 그쵸? 자, 설탕을 타는 거는 뭔가 이렇게 넣어서 섞는 거고요. 버스를 타는 건 내가 어디 위에 뭔가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 위에 올라타는 거죠. 그 다음에 장작이 타는 건 불에 타는 거고요. 상여금을 타는 거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어때요? 나머지들은 이것들의 다이어로 처리를 하니까, 이것들의 어떤 다른 의미로 처리를 하니까 표제어는 4개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타다가 또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건 치다야, 치다. 자, 치다도요, 우리가 다이어와 그리고 동음이의어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몇 개의 뿌리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타다 같은 경우에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자, 선생님이 얘기하죠. 다이어나 하여튼 이런 어휘 문제는 의미가 아니라 뭘로 접근해라? 구조로 접근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타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말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지? 버스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장작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죠? 상여금을.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 이 타다 자체의 의미를 갖고 보면 헷갈리니까 구조로 봤을 때 얘가 필요로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면 걔네는 같은 단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천둥 치는 소리에서 치다. 얘와 관련 있는 애는 천둥이죠. 그죠? 천둥이 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박수를 쳤다에서는 뭐예요? 박수. 그 다음에 종이 치다. 이 치자에 관련된 거는 종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골프나 치다니. 여기에서 이 치다에 관련되는 것은 골프를 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일단 우리는 이 4개를요. 2개의 치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얘는 하나죠. 자, 그래서 천둥이 치다, 비바람이 치다, 뭐 눈보라가 치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얘는 뭔가를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천둥, 뭐 번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뭐예요? 박수를 치는 거. 이거죠. 치는 거. 우리가 어떤 물체를 세게 닿거나 아니면 부딪히게 하는 거, 아니면 물건을 때린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게 뭐예요? 박수, 손을 치는 거고요. 종도 땡땡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프 이렇게 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3개의 치다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치다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치다 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뭐죠? 자, 나까지 치면 10명이나 돼 라고 했을 때 이 치다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나까지죠. 자, 이때 치는 거는 이렇게 친 게 아니죠. 그죠? 너 나까지 칠 거야? 너 고소한다? 이 치다가 아니라 나까지 포함하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나까지 세면, 나까지 계산에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때는요, 뭔가 좀 계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이 개는 사람으로 치면, 자, 이때 이 치다와 관련 있는 말이 뭐예요? 사람으로죠. 그쵸? 자,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사람으로 계산하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앞에 나온 것들과 또 다르죠. 치다 3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더 늦기 전에 농약. 선생님이 농약쌤이잖아요. 그쵸? 이 농약 같은 강의. 이 중독성 있는 강의가 드디어 오늘 완강이라니까? 자, 농약을 치다라고 했을 때 농약을 치는 거 뭐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농약이고 여기는 뭐예요? 자, 싱거우면 소금 쳐먹어. 그 쳐먹어가 아니야. 자, 소금을
쳐서 드세요.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다가 필요로 하는 말이 농약과 소금인데 얘네들은 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뿌리는 거는 또 이 계산에 넣다라는 말과 또 다르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과 또 중복되는 것도 없고요. 얘는 치다 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도 놀러 가고 싶어서 집안에서 텐트를 치고 놀았다. 선생님이 가끔 불쌍하지 않니? 선생님이 너무 놀러 가고 싶은데 너무 캠핑을 가고 싶은데 바빠서 힘들어서 가끔 이렇게 집안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치다 앞에 들어가는 말이 텐트를. 그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커튼을. 어때요? 치다가 필요로 하는 말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과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치다라는 것은 뭔가 좀 설치하다. 그죠? 아니면 늘어뜨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치다 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조를 보고 자, 치다가 필요로 하는 말들의 동그라미를 쳐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치는 거, 이것도 치는 거네. 자, 천둥, 박수, 종, 골프, 나까지 사람으로 농약, 소금, 텐트, 커튼 이런 것들을 쳐놓고 이런 것들 동그라미를 쳐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뭘 한다? 묶어보라는 거죠. 비슷한 애들끼리. 그렇게 하면 표제어의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몇 개? 5개의 표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치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는 다이어와 동의어가 많으니까. 하지만 뭐가 나와도 접근 방법 알겠죠?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즉 이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다른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능 특강의 마지막 명언 타임입니다. 얘도 참 고생 많았다. 그치? 꼬질꼬질해졌어요. 다음 우리 수능 완성 때는 선생님이 또 다른 버전의 이 팻말 이런 거 갖고 올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허접하지만 점점 고급스러워질 거라고.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올 거라고.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번 수능 특강 좀 길었는데 이렇게 리본 위치 요 정도만 바꿔봤는데 다음에는 딴 거 갖고 와볼게요. 기대해도 좋아요. 알겠죠? 자, 어쨌든 마지막 명언 타임입니다. 자, 이 마지막 명언 타임을 올려준 사람은 노연서입니다. 자, 마지막이라서 선생님이 누구 거를 해줄까 하다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하기로 했어요. 난 어차피 차도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요새 별로 올라오지도 않아요. 요새 뜸하더라고요. 끝물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간직해놓고 있는 명언들, 아까운 명언들 다시 수능 완성 때 팍팍 올려주세요.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강의라서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었던 얘기. 어쩌면 여러분도 예상할 만한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진심은 통한다.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선생님이 요즘 그 EBS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 사인회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사인 받아간 친구들도 많지. 그 사인할 때 선생님이 항상 써주는 말이 이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이 정말 진짜라면,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한 그런 꿈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통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진심의 힘을 믿으세요. 알겠죠? 어떤 친구 그래요. 선생님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진심을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라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꿈과 그리고 노력, 이것이 합쳐진 진심이 있다면 언젠간 반드시 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 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자, 어법 문제가 활용될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이나 원리가 활용되면 진짜 대박이다.
라는 거죠. 그쵸? 이게 그대로 나와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우리가 또 살펴보았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정말 여러분들 쉽게 어법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많은 그런 어법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자, 선생님 앞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개념이나 원리, 자,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그쵸? 이건 그대로 활용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 이것까지 그대로 내지는 않겠죠. 그쵸? 사례는 반드시 다른 걸로 바꾸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개념과 원리를 제시를 해주고요.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보시냐면은요. 우리 수능특강 110쪽에 나와 있었던, 자, 110쪽에 나와 있었던 1번 문제예요. 자, 역시 또 뭐, 다이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하도 중요하니까. 자, 이 다이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한번 보세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다이어의 정의죠. 그쵸? 자, 그중 비유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확장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뭐, 중심 의미와, 그쵸? 그리고 주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보기에서는 중심 의미, 주변 의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용어를 썼죠? 자, 문자적 의미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중심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의미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의미라는 것은 뭐다? 문맥에 의한 문맥적 의미, 즉, 비유적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기본 의미와 그리고 확장된 의미로 또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 용어가 나와도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준 중심 의미를 얘기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피땀이 있어요. 고문으로 수형자들은 피땀을 흘렸다. 이곳이 피땀으로 읽어놓은 땅이다. 자, 이 피땀과 이 피땀은 다르다는 거죠. 고문 때문에 흘린 거는 피와 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데 피땀으로 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노력과 정성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밑에 이제 1, 2, 3, 4, 5번에 있죠. 그래서 그릇, 쇠조각, 총칼, 품, 주변 이런 명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어는 명사들보다 오히려 어디에 많냐? 동사들, 형용사들에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시를 선생님이 또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런 동사가 있어요. 파다. 파다. 자, 고랑을 파다, 땅을 파다 했을 때는 이거죠. 그죠? 파다. 우리가 삽을 들고 삽질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 야, 그 사람 책만 파던 사람인데 세상 물정 알겠냐? 그랬을 때 파다는 뭐예요? 이거죠. 자, 책만 판다. 책을 파나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 봤나요? 거기 보면 책을 팝니다. 실제로. 그래서 책을 이건 스포일러니까 말하지 말아야겠다. 자, 책을 파요. 어쨌든. 자, 그래서 진짜 책을 이렇게 파낸단 말이야. 근데 책만 파던 사람이 정말 책을 막 조각해 가지고 파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책만 읽었다라는 의미로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책만 열심히 보니까 정말 그 안을 이렇게 파고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지. 그래서 비유적 의미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뭐예요? 덜다. 자, 이 덜다라는 말, 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밥을 덜었어. 그때는 뭐예요? 이거죠. 그쵸? 양을 덜어내다 라고 할 때 그 덜다죠. 그런데 자, 그래도 이번에 한시름 덜었다 할 때 그때는 이 의미로 쓰이는 거죠. 한시름을 덜 수 있나요? 밥을 덜듯이 한시름 한 스푼 딱 떠가지고 덜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시름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다. 자, 아이스크림을 먹다. 이거는 이거죠. 그쵸? 중심 의미,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말고 내가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라고 하면
마음을 먹어요? 자, 마음을 진짜 먹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먹다, 여기에서도 역시 주변적 의미,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많다. 그치? 자르다. 자, 이 자르다 같은 경우에, 자, 칼로 종이를 자르다, 뭐, 머리를 자르다 라고 할 때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 중심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자, 나는 그의 부탁을 딱 잘랐다. 무슨 뜻이에요? 거절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딱 잘라서 말했다. 그건 안 된다고. 이랬을 때, 뭐예요? 나 좀 도와줘.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딱 잘랐어요, 진짜로? 진짜 자른 게 아니라는 거죠.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형용사들이 있죠. 자, 형용사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자, 짜다. 왜 이렇게 짜? 너무 짜. 소금 얼마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 중심 의미예요. 하지만, 진짜 그 교수님 학점 너무 짜게 주셔.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교수님이 성적표에 소금을 막 치시나요? 아니죠. 그쵸? 자, 그것도 역시 뭐다? 주변적,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 자, 반대로 싱겁다. 이것도 쓸 수 있죠. 엄마 싱거워. 간이 안 돼 있나 봐. 이럴 때는 중심 의미로 쓰인 것이지만 걔 참 싱거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뭐야? 내가 걔 이렇게 맛을 봤나? 걔 싱거워. 아무 맛도 안 나. 이런 의미? 아니죠. 그쵸? 싱거운 사람이다? 뭔가 좀 상황에 안 맞고 엉뚱한 일을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됐죠? 자, 가볍다. 이런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책을 학교에 놓고 와서 그런지 가방이 가벼워. 이럴 때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중심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의미로 쓰이게 되면 날 그렇게 가벼운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럴 때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뜻이니? 자, 그 가볍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뭔가 좀 경박하다. 쉽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 가볍다는 그때는 정말 그 킬로그램 수, 그람 수, 이 중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색채어들도 집어넣어 놨어요. 자, 그래서 새빨간 스포츠카와 새빨간 거짓말의 새빨간은 달라요. 그쵸? 멍이 시퍼렇게 드는 것과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시퍼렇다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건 정말 색깔들을 나타내는 거지만 뒤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주변 의미, 비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하면은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개념은 뭐냐. 자, 어떤 개념이 나와 있냐면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용어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품사 전용이라는 거죠. 자, 품사 전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형태를 지닌 단어가 서로 다른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114쪽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뭐 있죠? 뿐 있죠, 뿐. 자, 뿐이라는 사례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뿐이 어떨 때는 의존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자, 이 뿐이 어떨 때는 조사로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 똑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조사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또 뭐와 연결이 되죠? 띄어쓰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일 때는 뭐 해야 돼요? 앞말과 당연히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조사 자체는 원래 앞말에 붙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뿐이 조사로 사용될 때는 앞말에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품사 전용이라는 개념이 혹은 의존명사와 조사의 구분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나오면서 사례는 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있겠죠. 그쵸?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몇 가지의 예를 넣어놨습니다. 뭐가 있어요? 만이라는 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대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이든 대로든 만큼이든 둘 다 품사 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도 어떨 때는 의존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조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뿐 하는 거랑 똑같이 구분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조사라는 것은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체언 뒤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만이나 대로나 만큼 앞에 있는 말이 명사이거나 대명사이거나 수사라면, 자, 얘는 뭐가 된다?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이게 뭐예요? 생각만, 자, 앞에 나와 있는 생각이 뭐예요? 명사, 체언이죠. 생각대로, 대로 앞에 있는 생각이 뭐야? 체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만과 대로는 뭐다? 조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할 때 그는 뭐예요?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할 때 얘는 만큼은 뭐다? 대명사, 체언 뒤에 있는 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도 붙여쓰기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이렇게 체언이 아니라 관형어, 즉 관형사형어미 은는 던 을을 쓴, 자, 수식해주는 말일 경우에 얘는 뭐다? 의존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할 만하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할, 자, 뭐가 필요하다? 은, 는, 던, 을, 이런 게 앞에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하에서 을, 이 을은 을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냥 리을로 쓰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니은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에 생각하에다가 리을이 붙어서 뭐야?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생각할 만하다. 생각할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했던 대로, 자, 어때요? 던이 들어가 있죠? 관형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로는 의존 명사라는 겁니다. 생각대로 하면은 조사이지만 생각했던 대로 하면 의존 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로라 하더라도 뭐예요?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품사 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품사 전용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뒤로 가게 되면 어디에도 나오냐? 자, 151쪽에 나와 있는 7번 문제. 여기에도 품사 전용이 나옵니다. 보기를 보세요. 자, 우리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각기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앞에 했던 말이랑 똑같죠? 형태가 똑같은데 뭐 품사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문법적 환경에 따라, 자, 문법적 환경이라는 건 위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알려줬죠. 자, 그 위치가 뭐야? 결국 이거예요. 체언 뒤에 있냐, 관형어 뒤에 있냐, 이런 위치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품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그 교재에는 뭐 다섯, 진짜, 바로, 뭐 오늘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례가 그대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또 예들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매일. 자, 매일이라는 말은요. 자, 나는 매일매일 EBS 강의를 들어 라고 했을 때, 매일 EBS 강의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매일은 뭐죠? 매일 듣는다. 듣는다를 꾸며주는 부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말 있죠. 매일매일 노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더니 매일이 천국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매일이 천국 같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매일 뒤에 뭐가 붙었지? 이라는 조사가 붙었지. 조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일은 똑같은 형태이지만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안녕이라는 말. 자,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을 주로 언제 쓰죠? 인사할 때 쓰죠. 안녕, 난 노현서라고 해. 자, 이렇게 안녕 인사로 쓸 때, 자, 이때 이 안녕은요, 뭐냐, 품사가 인사할 때 쓰는 안녕은 감탄사예요. 감탄하는 것만, 이런 것만 감탄사가 아니야, 얘들아. 안녕, 뭐, 네, 이런 거 다 감탄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감탄사로 쓰인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뭐 이런 말 있죠. 이럴 때는 뭐예요? 그 안녕은 편안함, 사회의 어떤 안정됨 이라는 뜻을 지닌 뭐다? 명사라는 거죠. 사회의 안녕, 과라는 조사가 역시 붙었으니까 자, 얘는 명사라고 봐준다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크다. 자, 이 크다도 역시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나
계속 키 크는 중이야. 부럽다. 그치? 선생님은 성장판이 닫힌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나 계속 키 크는 중이야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키가 커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때 키 크다라는 건 뭐야? 어떤 변화를 나타내주는 거죠. 변화를 나타내주니까 얘는 뭐다? 동사예요. 그런데 자, 너 정말 키가 크구나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지? 네가 지금 키가 크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크다라 하더라도 크는 중이야, 크고 있어 라고 할 때는 동사로 쓰이지만 자, 어떤 상태, 성질을 나타내주는 거, 오, 쟤 진짜 크다 라고 할 때는 형용사라는 그런 품사이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선생님이 있다라는 말과 또 아니요라는 말까지 예로 집어넣어 놨는데 아마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강이에요. 자, 여러분 완강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완강 축하 기념으로 선생님이 할 게 있죠? 기다렸지? 왜 안 보여주실까? 기다렸죠? 자, 일단 선생님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영화 끝나고 자막 이렇게 올라가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바로 안 나가고 그걸 끝까지 본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지? 뒤에 뭔가 엔딩 크레딧 뒤에 스페셜 영상이 있잖아. 기다려. 일단 선생님이 강의는 끝낼게요. 기다려봐. 뭔가가 있을 겁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능 완성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와, 여러분 수능 특강 완강 너무 축하드려요. 선생님이 잘 긴장 안 하는데 집에서 되게 잘했는데 오늘 또 여러 번 NG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오늘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그래도 네, 여러분 선생님 오늘 불렀던 노래 비록 영어로 불렀지만 가사 조금 아시죠? 그죠? 무지개 건너 저 어딘가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요 우리 수능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그 땅으로 가보자고요. 알겠죠? 함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